현재 구도는 사장 1명, 부사장 2명으로 정리됩니다. 이 지점에서 각자 대표 시나리오가 거론됩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임원 인사를 통해 후보군을 확대하는 방식입니다. 결국 이번 대표 선임은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라 후보군 내에서 어떤 지배 구조를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한양행에게 2026년은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우선 올해로 창립 100주년을 맞이했다는 것이 가장 기념비적이죠. 하지만 회사 안팎에서는 더 주목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다음 6년을 책임질 23대 대표이사 후보를 올해 안에 사실상 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유한양행은 흔한 재계 선임 형태와 다르게 오너가 대표 자리를 지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한양행은 주인이 없는 회사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유한양행의 최대 주주는 재단입니다. 창업주가 있지만 경영에 전혀 참여하지도 않고 재단의 여러 명 이사 중 한 사람으로 존재할 뿐입니다. 이에 유한양행은 오랫동안 전문 경영인 체제를 유지해 올 수 있었죠. 그래서 6년마다 이뤄지는 대표 선임은 단순한 인사가 아닌 유한양행이 앞으로 어떤 경영체제로 갈지 그 방향을 보여주는 변곡점이었습니다. 더블이 유한양행의 차기 대표이사 선임 과정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부 김성아 기자입니다. 유한양행의 대표 선임 규정은 꽤 구체적으로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대표이사 임기는 최대 6년입니다. 특정 인물이 오래 권한을 쥐는 걸 막기 위해서죠. 후보군도 갑자기 정해지지 않습니다. 대표이사 선임 2년에서 4년 전부터 후보군을 관리하고 최종 후보는 정기주주총회 약 6개월 전에 확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22대 대표인 조욱재 대표의 임기는 2027년 3월까지입니다. 규정대로라면 차기 대표이사 후보는 늦어도 올해 9월 전에는 확정돼야 합니다. 이 최종 후보를 바로 대표로 앉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총괄부사장으로 올려 인수인계를 거치는 구조입니다. 조욱재 대표와 이정희 의장도 같은 과정을 밟았는데요. 앞선 사례를 보면 해당 시점은 규정상 최종 인선 마지노선인 9월보다 약 3개월 정도 빠른 6, 7월 안팎입니다. 이 패턴대로라면 차기 대표 후보는 이르면 올해 6월 말에서 7월에는 결정이 되는 셈이죠. 이 후보 조건도 명문화돼 있습니다. 내부 출신의 부사장급, 그리고 본부를 이끌어본 경험, 기존 임원 중에서 후보군을 추려 부사장으로 승진시키고 그중 한 명을 총괄 부사장으로 올린 뒤 대표로 연결하는 단계적 구조입니다. 결국 외부 영입보다는 내부에서 검증된 인물을 순차적으로 올리는 시스템인 거죠. 그런데 이번 23대 대표 선임은 예년과 다른 변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변수는 후보군의 풀이 적어졌다는 데 있습니다. 작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부사장은 5명이었고 여기에 김여롱 R&D 총괄사장까지 포함하면 후보군은 총 6명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부사장 직급이던 이영래 전 생산본부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했고 오세훈 전 중앙연구소장, 임효영 전 임상의학본부장, 이영미 전 R&BD 부사장이 잇따라 퇴사했죠. 이에 현재 부사장 풀은 크게 줄어든 상태입니다. 승계 정책을 엄밀히 적용한다면 현재 후보군이라고 할 인물은 단 3인에 그칩니다. 지금 거론되는 핵심 인물은 구체적으로 김여롱 R&D 총괄사장에 더해 부사장 직급 2인입니다. 이병만 경영관리본부장, 유재천 약품사업본부장인데요. 김여롱 사장은 외부에서 영입된 사장급 인사로 현재 R&D 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직급상으로 가장 무게감이 크지만 역할이 R&D에 집중돼 있다는 점, 그리고 내부 출신 중심이라는 기존 전통과는 결이 다르다는 점이 변수로 언급됩니다. 이병만 분사장은 경영관리본부장을 맡고 있고 유재천 부사장은 약품사업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현재 구도는 R&D 총괄사장 1명과 부사장급 2명으로 정리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각자 대표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단순히 대표를 둘로 나눈다는 얘기가 아니라 왜 이런 구조가 거론되는지가 핵심입니다. 지금 유한양행에서는 김여롱 사장에게 R&D를 맡기고 별도의 인물이 경영관리나 영업, 사업을 총괄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R&D의 중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연구개발과 경영 전반을 한 사람에게 모두 맡기기보다는 역할을 나누는 구조인데요. 유한양행은 창사 이래 각자 대표 체제를 운영한 적은 없지만 공동대표 체제는 경험한 적이 있고 정관에도 복수 대표이사 선임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는 가능한 선택지입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임원 인사를 통해 후보군을 다시 넓히는 방식입니다. 전무급 임원을 부사장으로 승진시켜 후보군을 보강하는 시나리오인데요. 다만 이 승계 정체상 후보군은 2년에서 4년 전부터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새로 승진한 인물을 곧바로 대표 후보로 세우기에는 검증 기간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하나 거론되는 가능성은 김여롱 R&D 총괄사장을 단일 대표이사로 추대하고 그 아래 별도의 컨트롤 타워 조직을 두는 방식입니다. 지난해 차기 대표이사 인선을 고심하던 도중 전사 전략 컨설팅을 통해 도출해낸 옵션이기도 합니다.
대표이사에게 모든 권한을 집중시키기보다 주요 의사결정 권한을 일부 임원에게 나눠 맡기는 구조인데요. R&D 중심의 리더십을 유지하면서도 영업과 경영관리 기능을 보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 경우 특정 분야의 강점을 가진 대표가 올라서더라도 조직 전체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권한이 분산되면서 의사결정 속도나 책임 소재가 흐려질 수 있다는 점은 부담으로 꼽힙니다. 결국 이번 대표 선임은 단순히 후보를 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현재 후보군 안에서 어떤 구도를 선택하느냐까지 연결된 문제입니다. 100주년을 맞은 유한양행은 동시에 다음 100년의 초입을 설계해야 하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이번 대표 선임은 단순히 한 사람을 뽑는 문제가 아니라 회사의 경영 구조와 방향을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내부 출신 전문 경영인 전통을 이어갈지, R&D 중심으로 무게를 옮길지, 혹은 새로운 체제를 선택할지 23대 대표이사 선임이 그 방향을 보여줄 가능성이 큽니다. 유한양행이 어떤 선택을 해나갈지 더벨이 함께 지켜보겠습니다.